잘 돌아가야 될 텐데 네. 갈수록 팍팍해지는 경제. 이 침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다들 걱정이죠. 네. 얼마나 길어질지 뭐 앞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합니다. 네. 괜찮으시죠 그래도? 저는 나라 걱정에 잠을 잘 못 이루고 있어요. 오랜만에 찾아주셨습니다.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쩜 이 한여름에도 여전히 저렇게 뽀얗게 하얗게 하고 다니시는지. 오늘 어떤 얘기 들려주실래요? 예, 사실 이제 불편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네. 되니까 앞으로 전개될 전반적인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네. 그 과정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 한 집에 다 가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제 돈을 어떻게 어디다 놔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제 소견도 좀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전망은 어떨까요? 하반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 참 벌써부터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네. 많은 개도국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이 조금씩 와해돼 가고 있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네. 있어요.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달러 가격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개도국들은 경제 활동하는데 필요한 공산품이나 생필품을 달러로 외국에서 사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 특히 전기를 밝힐 만한 에너지를 살 돈도 없다 보니까 다시 어떤 일이 생겼느냐? 또다시 물가가 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냉장고 때문이에요. 어. 전기가 국가에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네. 그리고 본인들도 전기료를 낼 돈이 없어서 전기를 못 밝히니 네. 냉장고가 당연히 가동이 안 되겠죠. 예. 네. 그럼 기본적인 생필품 사놓은 것들, 먹거리들 어. 다 상할 거 아니에요. 이게 개인들도 그렇지만 도매 어떤 식자재 유통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식자재 물가는 더더욱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정도면 참담한 정도인데. 참담한 정도입니다. 벌써 이렇게 이런 기본적인 생활 패턴이 망가진 국가가 한 30개 가까이 국가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지금 벌써 시위하는 구호가 네. 야, 21세기에 이런 구호를 볼 줄 저 몰랐는데 뭐라고 해요? 빵을 달라. 네. 네, 빵을 달라요. 먹고 살 수가 네. 없다. 예. 그리고 돈은 있는데 아예 빵이 없는 나라들도 있고. 네. 예. 바로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이들 개도국들에 상당히 많은 수출을 하면서 먹고 산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기본적인 생활도 안 다니 이제 한국산 좋은 물건들 사기도 만만치 않아지고. 그래서 예. 적자가 일어난다 그러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이제 달러 강세가 전 세계적인 추세가 돼버렸고 물가 엄청나게 올랐고 물가 오르는 거 잡는다고 금리 인상하니까 개도국 더 힘들어지는 거고 이게 도미노처럼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물가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경제학자들 많은 국가가 찾아낸 방법이라고 네. 하는 게 금리를 조정하는 수단밖에 네. 없거든요. 네. 크게. 근데 이 금리라는 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융단 폭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하루가 다르게 계속 물가 잡힐 때까지 올려야 되는데 자, 그런데 지금 우리들 중에서는 누군가는 지금 내는 이자 부담도 참 헉헉대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지금 물가 압박까지 오니까 더 생활이 빠듯한데 그럼요. 금리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이미진 누님은 더 살기 좋으니 금리 더 올리고 저나 이재용 아나운서는 여보세요. 왜 자기네들은 싼 거 하고 나는 비싼 거 하라 그래? 좀 여유 있다고 쳤을 때 네. 우리는 좀 아직 빡빡하니 좀 덜 올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기준금리는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네. 융단 폭격. 그러다 보니 이 과정에서 너무 이 금리 인상이 뼈아픈 계층, 기업, 산업군 이런 게 네. 생기고요. 네. 바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금리를 단기간에 고강도로 올리면 반드시 그 뒤에 나오는 연관 검색어 키워드가 구조조정이에요. 네. 네. 기업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사람들을 자르고 네. 기업이 사업부를 철수하고 회사를 매각하고 그건 정말 악순환이에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우리가 IMF 글로벌 금융위기 다 겪었잖아요. 네. 예,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참 무시무시한데 국민들의 삶이 점점 팍팍해진다 이런 건데 네. 국가도 그렇잖아요. 이럴 맞습니다. 때는 마음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네. 국민과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우리나라 먼저 얘기를 하면 네. 진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네, 객관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공급 사이드에서 문제가 생겨서 물건이 안 넘어오니 뭘 잘 만들어서 팔아보자, 아니면 잘 만들어서 우리가 써보자, 이 자체가 지금 깨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 것만 가지고 효과가 없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혼자 하기가 너무 물가 잡기가 혼자 하기가 힘들면 정부가 나서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세금을 낮춰주는 겁니다. 흔히 관세라고 하죠. 네. 그럼 관세 낮춰서 우리 가격을 그러면 관세를 낮춰주면 가격이 좀 떨어지니 네. 그렇게 해서 물가를 낮춰보자라는 걸 좀 하는데 미국은 그동안 중국산 물건 안 사겠다고 관세를 많이 올려놨거든요. 네. 그걸 낮추는 방법이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 10수년 동안 자랑했던 거 하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 영토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무슨 얘기냐? 전 세계 많은 나라들과 FTA를 체결했거든요. 네. 무관세. 그러니까 지금 낮출 관세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지금 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영국 같은 나라는 그래도 우리가 뭐 중동산 선유 갖다 쓰는 나라지 않느냐? 물론 일부 갖다 쓰는데요. 바로 앞바다에 북해산 브렌트유가 나고, 그 다음에 미국도 뭐 산유국이고, 프랑스는 뭐 이럴 줄 알고 한 건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원전으로 에너지 수급하는데 70% 가까이 원자력 발전으로 커버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방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될 게 농업 강국이에요. 모든 선진국들은 다 농업 강국입니다. 네. 근데 아직 우린 거기까지는 못 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먹거리 수입하고 석유 수입하는데 이 두 개가 모두 이렇게 되다 보니 지금 국가는 사실 좀 막막한 상황이고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요즘 뭐 많은 자구책들을 하시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자주 가는 식당 같은 경우는 벌써 식당 아주머니가 밑반찬이 좀 달라진 거예요. 네. 아니 뭐 사장님, 반찬 좀 줄일 줄 알았더니 개수는 똑같아요. 그랬더니 나 머리 많이 썼어. 여기 보면 이 밑반찬들 중에서 식용유 쓰는 거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찬의 종류를 바꿔본다든가 뭐 하면서 어떻게든 견뎌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했잖아요. 견뎌내면 또 괜찮은 시기가 오거든요. 근데 일반 국민들은 뭐 물론 전후 다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제 그 정권이 바뀌고 7월 1일 이후에 기름값 좀 내리고 주택담보대출도 완화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어떻게 도움이 좀 되겠습니까? 도움도 되고요. 네. 뭐 이따가 이제 또 본격적인 얘기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이 불황 뒤에는 어마어마한 투자에 아주 좋은 시기가 꼭 와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제가 참 불편한 진실이고 입에 담기도 송구한 얘기지만 구조조정이란 말씀 드렸잖아요.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곧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이미 미국이나 중국도 그런 구조조정이 일어났고요. 네. 벌써.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 지금 나름대로 돈을 다시 쓸 수 있는 뭐 규제 완화, 뭐 부동산도 그렇고 이제 증시도 그럴 텐데, 네. 그런 걸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어떤 업종에서 1등부터 10등이 다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혹한기,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 IMF 외환위기, 이번 코로나19 이런 이근과 같은 혹한기가 오면 이 중에서 업계 하위권은 슬슬 문을 닫거나 회사가 어려워집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업계 1, 2등 또는 1, 2, 3등이 이들 회사 중에 괜찮은 걸 인수합병하죠. 네. 아니면 이들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걸 보고만 있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경제라는 건 계속 나쁘기도 계속 좋아지기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오르내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혹한기가 지나고 나면 세상에 그 분야에서 활동하던 1등부터 10등 회사 중에 대부분은 없어지고 1, 2등 또는 1, 2, 3등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1, 2, 3등은 그 시장에서 흔히 말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좀 그런 표현은 격하긴 합니다만 상당히 비즈니스 하기가 수월해지죠. 그런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1등 기업부터 10등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시가총액 1등 기업부터 10등 기업의 공통점을 보면 뭘 것 같으세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업종도 다 다르고 네. 기업 CEO의 형태도 다 다르고 네. 다 다른데 공통점은 그 분야의
다 독과점 기업들이에요. 탑이라는 얘기죠. 탑이에요. 네. 압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도 없고 나만의 왕국을 건설한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왕국들이 언제 생겼냐면 항상 불황 다음에 경쟁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뚝 설 수. 네, 그때 오히려 우뚝 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또 한 번의 시가총액 최상위권으로 올라갈 후보군들을 이제 미리 돈을 넣어놓고 이 나중에 걷어들일 수 있는 타이밍이 조만간 오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 타이밍을 잘 못 잡겠으니까. 그리고 그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네,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어쨌든 진검승부의 기간이다. 네. 그리고 그걸 가려내는 옥석을 가리는 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가 이제 당연한 것은 경기 침체도 온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만약에 침체가 왔다면 그 침체를 벗어나는 데까지 옛날 예로 들어서 옛날에도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오일 쇼크도 있었고 네. 뭐 있었잖아요. 그걸 벗어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그래서 우리는 얼마 정도의 기간을 견디면 되느냐. 네. 이런 게 또 궁금하고. 예측하게. 예, 통상적으로 좀 이번에는 좀 길 것 같아요. 옛날에 오일 쇼크하고 1차, 2차 오일 쇼크 때 그리고 곡물 파동이 일어났던 2008년, 2011년도를 봤었을 네. 때 지금은 석유 가격의 문제와 곡물 가격의 문제가 같이 생겼거든요. 네. 석유도 이런 구조적인 요인은 통상적으로 한 1년 안에 1년은 좀 안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곡물은 한 2년 걸리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쉽게 수급이 안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저는 뭐 이게 제 의견이 아니라 연준 의장도 그랬고 한은 총재도 이미 얘기하셨어요. 내년 연말까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네. 올 연말이 아니고 내년 연. 내년 연말이에요. 까지 갈 것이다라는 예측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속 보고서로 눈치를 주고 있어요. 다 차마 대놓고 못 말하는데 지난달에 이번 달 물가 아마 6% 상승률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미리 보고서로 다 얘기했고 그리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를 또 이번 하는 보고서에 또 얘기했어요. 했어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파월 의장도 물가 하나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하는 것까지 감수해야 될 네. 상황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침체 또는 물가 상승의 기조도 내년 연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그러면 정말 그야말로 1년 반. 뭐 이것도 잘 돼야 뭐 극복하는데 1년 반 걸린다는 건데 이미 저는 경기 침체에 접어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요. 환율도 너무 1,300원 정도 찍으면 내려올 줄 알았는데 예, 1,300원을 뚫어버렸어요. 맞습니다. 그 이재용 씨는 평소에 1,250원이 최고라며. 아니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이렇게까지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누나 같은데 1,250원. 근데 이런 상황에서의 올바른 투자 방식은 어떤가요?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죠. 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현금 비중은 무조건 평소보다 좀 높이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 같은 사람들도 배웠던 여러 지식 중에는 갑자기 저쪽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갑자기 늘상적으로 수급되고 있던 곡물을 한 국가에서 이제 우리 수출 안 합니다. 이런 것까지 대비하는 어떤 경제 공식이나 이런 건 없어요. 저희도 그런 소식 보면 다시 수정치를 재발표하고 하고 하는데 네. 지금은 좋은 신호보다 나쁜 신호들이 더 많이 잠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한 2, 3년 뒤에 수확을 할 생각을 하시더라도 미리 돈을 좀 가지고 있다가 뭔가 정말 누가 봐도 문제없는 기업들이 주가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사시는 것도 주식으로서는 괜찮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부동산은 솔직히 저 같은 경제학자들은 이제 예측할 수가 없는 게 네. 이게 경제적인 원리로 움직이는 게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네. 뭐 이게 알 수 없는 정책들의 네. 그래서 도대체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네. 되는데 네. 자 그렇다면 뭐냐 이 정부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큰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국회가 작동을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지금 나오는 대책들도 흔히 말해서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즉 국회를 통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시행령으로 자신들이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만 개수 조작을 하고 있어요. 뭐 LTV, DSR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내용들만 있는 건데요. 네. 아직 큰 틀의 청사진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부동산이라는 건 정책 기반에서 움직이는 매물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게 올 연말 전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 있는 현금 비중에다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다시 그걸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좀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경제학자로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지방 부동산에선 큰 변곡점이 시작된 것 같아요. 예, 지역에서 지역의 경제 현안을 연구하는 여러 연구소들이 발전연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대구발전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 이런 게 있는데 그 발전연구원의 주요 보고서들 제목 중에 하나가 이제 빈집 문제예요. 네. 우리 뭐 지방에 빈집 많다 그러면 우리 그 프로 이름이 뭐 삼시세끼인가요? 뭐 네. 이렇게 예. 그렇게 낙후된 무슨 어촌마을 그 후미진 그런 거 빈집 많은 건 저도 알죠. 그게 아니라 광역시의 빈집 비율이 8%가 넘었어요. 그래요? 네. 그건 왜 그쪽은 일어나는- 공급이 많았나? 공급도 그렇지만 항상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네. 이후에는 지역의 경제가 더 빨리 가라앉거든요. 그리고 그쪽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느 회사가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없어질 정도가 아니면 서울의 본사는 그대로 있어요. 서울의 본사는 그대로 있고 지방에 있는 1공장, 2공장, 3공장 중에서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중에 공장 하나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공장에 놓여져 있던 지방의 경기는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공장들이 있는 거는 무슨 산단 해가지고 비슷한 업종이 같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 뭐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선업이 완전 아니래 라고 해서 내가 구조조정 당해서 나왔다. 그럼 앞에 회사 길 건너 회사 다 조선업인데 어디 취업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야, 아빠가 서울 가서 배달을 하던 택시를 하던 할 테니 일단 가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위기 다음에는 지방의 광역시 이하 나머지 시군도 전출자가 급격히 늘어나고요. 그 전출자는 다 어디로 유입되냐면 옛날에는 다 서울로 왔는데 지금 서울이 너무 비싼가 봐. 서울도 전출자가 많고 경기, 인천 이쪽만 이제 전입자가 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2년 기간 동안 지방의 전출자도 더 급격히 늘어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난 첫 번째 현상 바로 빈집 문제죠. 광역시까지. 아니 집들을 그럼 그냥 뭐 매매 못 하고 그냥 비워둔 거예요. 두고 네. 떠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뭐 100채 중에 8채 뭐 띄엄띄엄 빈집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셀코 TV에 특별히 그 얘기를 드리려고 온 건데요. 네. 많은 분들이 뭐 100채 중에 8채 정도 광역시도 비었습니다 하면 그냥 진짜 100채 중에 띄엄띄엄 8채가 비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럼. 지방도 아파트 새로 지은 신시가지가 있고 구시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시가지의 특정 블록은 두 집 중에 한 집이 비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상 100채 중에 8채가 비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구시가지에 살고 있었던 분이 저 길 건너에 새로 아파트 단지 네. 지어서요. 야, 저기 가면 뭐 살기 좋대. 주부님도 그런 거 중요시 네.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매물로 내놨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이 구시가지 집이. 네. 그러면 이 집은 놔두고 이 집 담보로 해서 저기 들어가서 먼저 살다가 팔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비워놓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네. 뭐 전세라도 얻어놓으면 다행인데 네. 비어있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가짐이 이 집만 있겠어요. 요 구시가지에 요 집도 있고 요 집도 있겠죠. 그럼 요런 집 몇 군데가 그냥 비워놓고 일단 저기 가서 살자라고 하면 이쪽 지역의 상권 자체가 주저앉는 거예요. 그럼 상가 주인들도 짐 싸서 저쪽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럼 여기가 드디어 공동화가 돼버리고 여기가 바로 빈집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엔 어떻게 되느냐? 진짜 목돈이 묶여버리는 거죠. 이제는 여길 팔려고 해도 정말 헐값에 내놔도 안 팔리는 현상들이 생기는데 네, 사람들이 살아야죠. 일단. 그렇죠. 바로 그게 일본에서 이미 진행됐던 현상이고요. 그런 것들이 요즘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럼 겁나는 일인데요. 네. 그러면 지역 사회는 요즘에도 힘들다고 하는데 더더욱 힘들어지는 거고 네. 또 수도권에는 사람 더 몰리게 되는데 몰리면서 즐거우면 되는데 더 괴롭게 사는 거고 네, 가격은 자꾸 네. 또 상승하게 되고. 여기 요즘 같은 때에는 사람들이 투자 같은 거는 아예 이제 엄두를 잘 못 내는 상황인데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싸니까 진짜 투자하려는 분들은 조금씩 저가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으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판단이 안 쓰는 분들은 그럼요. 아예 그냥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솔직히 판단이 잘 안 쓰면 네. 가만히 있는 것도 내 재산을 지키는 거야.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웃으세요, 누님? 아니 섣불리 들어간 것보다는 그냥 저보고 하는 얘기 같아서 그냥. 오늘도 아까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아는 정말 큰 부자들은 지금을 너무 좋아하세요. 아, 네. 이제 뭐든지 좋은 것들이 금매로 나올 때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이 지금 이제 지난 2년여 동안 전 세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돈이 막 풀리니까 그 돈 가져다가 나 창업해 보겠다, 사업해 보겠다 해가지고 상가 건물들 다 꽉 들어찼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새로 건물도 올리고 기업들도 뭐 미래지향적인 테마로 주식 막 올라갔는데. 그런데 지금 그 돈들이 싹 말라가기 시작했어요. 국책은행에서도 금융채 발행하면 채권이 판매가 안 돼요. 돈을 투자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럴 정도로 지금 급격히 돈이 줄어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 돈이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 쉬고 있는 거. 네,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돈 많은데요. 싹 지고 있습니다. 뭔가에다 하려고. 지금 사는 게 오히려 적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네. 뭔가 회의를 할 때 높으신 분이 좀 늦게 오느니라고 네. 저희들끼리 그냥 농담 따먹게 하고 네, 있었는데 네. 다 요즘 경제 얘기잖아요. 네. 근데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옆에 중견기업 사장님이 계셨는데 아, 저희는 지금 사옥 하나 더 살려고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아니, 요즘에 무슨 사옥을 더 사세요? 했더니 아, 조만간 있으면 건물들 헐값에 다 나옵니다.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굴지에 아주 요충지에 있는 그 빌딩들 그거 헐값에 사가서 떼돈 번 나라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 국부펀드. 네. 네. 정말 그래서 우리 뭐 론스탄이 뭐 예전 동안 뭐 네. 소송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몇 번이나 경험하다 보니까 이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부동산 매물 보여주는 앱 보여주시면서 이거 봐요. 벌써 대형 사무실은 매물 다 뜨고 오히려 소형 사무실의 매물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바로 폐업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부터 줄였다가.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럴 때 중간에 갈아타려면 소형 사무실 사놔서 1년 동안 거기서 임대료 올려서 제대로 받다가 그거 가지고 대형 사무실 싸졌을 때 그걸로 갈아타서 매수하는 것도 아예 사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돈 쥐고 어디에 내가 딱 질러야 되는지 보고 있는 분들 많고 아까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는 기술력 확실하고 그런데 아직까지 그 사업이 붐업이 안 됐을 뿐이지 이거 조만간 이 알토란 같은 기술과 인력들이 고스란히 매물로 나오겠네 이런 것들이 우린 투자하는 사람들이니까 주식 사는 사람이니까 곧 보여요. 그런 것들 보이면 너무 성급해하지 마시고 그때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거 지금 보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투자 찬스를 노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아까 이 부동산 이런 건 너무 큰 돈이니까 네. 못하니까 주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들어갈 만한 섹터는 뭐가 있는지 그거 한 번만 얘기해. 네, 이것도 이게 부동산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그게 꼭 부동산이 돈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리츠라는 부동산을 네. 펀드 주식화해서 같은 거. 하는 것도 있으니 네. 조만간 그런 것들을 회사 차원에서 좋은 부동산을 사서 임대 수익과 매매 차익까지 거두는 저희가 증권화된 상품을 만들었습니다라는 걸 타고 들어가서 네. 그렇게 해서 부동산 수익률을 내가 누리는 것도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저도 삼성전자 주식 네. 주주로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답을 코스닥에 잘 알지도 못하고 그 회사 CEO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거 왜 자꾸 샀다가 상패당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 회사. 우리가 전 국민이 아주 눈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CEO들 이런 사람들은 잘못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네. 우리 전 국민이 다 아는 어떤 네. 대표이사들이죠. 그런 회사들의 마음 놓고 투자하시는 걸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인데요. 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너무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에 요즘 실망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동안 삼성전자의 시장 규모가 훨씬 더 커졌어요. 네. 왜냐하면 평소에 온라인 비대면 ICT 기기로 하는 거 사용 안 했던 나라 뭐 기업, 기관, 사람들도 갑자기 회사 오지 마라, 학교 오지 마라, 뭐 하지 마라라고 해서 집에서 하래요. 그러다 보니까 노트북 사야 되고 그리고 랜선 연결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뭐 ICT 기기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뭘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는 말 그대로 삼성의 여러 IT 기기와 반도체 수요를 늘려놓은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이렇게 IT 전산 장비를 많이 샀던 기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대학교는 많이 삽니다. 근데 중고등학교는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버를 막 증설을 한다든가 전 처음 봤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걸 사놓은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교체 주기가 아직 안 돌아왔지만 네. 한 번 그거에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걸로 계속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다음 텀에 삼성전자가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는 훨씬 더 극단적으로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뻔히 물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아는데 거기에 1등 기업이 분명한 이미 시장이 다 교통정리돼서 옛날에 90년대 후반에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20개가 넘었어요. 그런데 90년대 후반에 그 동남아시아 금융위기 있을 때 일부 없어졌죠. 일본 기업들. 그다음에 2008년도에 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또 미국 기업들 일부가 또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거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3개 남았어요. 이거보다 더 없어지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히려 복잡하게 이상한 코스닥 회사에 누가 알려줬는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적금 드는 것처럼 야 삼성 싸졌다며 하면서 조금씩 넣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500만이 지켜보고 있는. 큰일 났네. 그럼 오늘 기왕에 저 일반 네. 투자자들을 위해서 하반기 투자 조언이랄까요? 예. 좀 몇 가지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일단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거 분명합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방송에 나가서 제 소견을 피력했다가 보기 좋게 깨졌어요. 네, 전쟁이 일어날 줄 몰랐고 그렇죠. 정권이 어디로 갈지도 네,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그 뒤로 머리 긁적이면서 죄송합니다 했죠. 네. 저도 그래서 현금 네. 비중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네. 모를 때는 일단 현금 비중 늘려라. 네. 그다음 두 번째, 지금은 약간 장기전을 대비해야 된다. 네. 어디 넣어놓고 확 그동안 손실 본 것도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박하니까 단기 급등하는 거에 자꾸 손이 가는 게 습성이에요. 네. 제가 매년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주식 투자는 20년 했는데 항상 코스닥에 사람들이 더 손이 많이 간 거는 코스피에서 손실 난 거를 단기간에 메울 수 있는 건 거기밖에 없다고 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더 큰 손실 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검증받았다는 것들에 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주식 관련해서 좀 공부하신 분들은 PER이 아니라 이럴 때는 PBR을 많이 봐요. 네. PBR은 그 회사가 얼마나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좋은 회사 매물로 나왔을 때, 나가 저것도 사야겠다, 이럴 수 있는 회사인지, 그게 PBR과 관련된 건데, 그런 회사들 많이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럴 때일수록 근로소득이 상실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월급이요. 예, 월급이든 뭐 가게 운영하는 거 그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 네, 그거에서 따박따박 들어오는 걸 조금씩 모아서 씨드를 만들어야 또 질러볼 수가 있는 건데 네. 가끔 그 본질을 잃어버리시는 경우들이 계셔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이 정도입니다. 진짜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보고 실패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근로소득이더라고요. 맞아요. 일해서 버는 돈이 그 땀의 가치가 네. 정말 소중하구나 이런 걸 또 느끼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 또 해주셔서 좋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고 그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